원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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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순씨의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서울 이야기. 안녕하세요. 원순씨의 서울 이야기 시즌2 특별 MC를 맡은 한양대학교 문화인력학과 교수 정병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는 이유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실 그 이유는 바로 대동제로 젊음의 열기가 뜨겁게 불타고 있는 우리 한양 캠퍼스에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저의 친구를 모시고 결정적인 깔때기를 하나 제가 넣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들의 청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한 여러분들의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을 꾸는 시기, 도전과 실패가 두렵지 않은 희망으로 반짝거리는 그 시기를 우리는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청춘이란 말을 찾아보면요, 푸를 청자에 봄춘자, 푸른 봄입니다. 사실 봄은 푸른색이고 여름은 붉은색입니다. 한자말로 주하, 가을은 백추, 하얀 가을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현동, 검은 겨울입니다. 지금 푸른 봄을 맞은 여러분들께 이제 푸른 봄을 지내고 뜨거운 여름을 지내고 이제 백추를 맞은 저와 제 친구가 함께 청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바로 기다리던 우리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나는 지금도 청춘인데 봄인데 가을이라고 자꾸 하니. 네. 그렇습니다. 그 기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 프로그램은 박원순 서울특별시장께서 이 전체 프로그램을 리드해 주시는 그런 아주 많은 분들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한양대학에서 글로벌 다문화 연구원이 글로벌 리더십 포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물론 학생회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으로서 우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사실 독일의 여러 또 미국의 여러 매체들과도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께 특별히 많은 꿈을 함께 나누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패널로도 외국인 유학생들 친구들도 또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들의 청춘, 우리들의 인생의 봄의 이야기를 먼저 박원순 시장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봄은 사실은 4.19와 5.18 사이에 있었습니다. 잔인한 4월과 화려한 5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지금부터 40년 전 1972년 10월 유신 이후에 잔혹한 군사 독재의 그늘 아래서 시작됐습니다. 너무 진지하죠? 여러분들 세대하고 사실 그냥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에만 나오는. 가깝게 있었어요. 제 경우는 뜻하지 않게 아주 조금 일찍 고등학교 2학년 때 국가 권력하고 마주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감옥에 갔거든요. 굉장하죠? 너무 조숙했어요. 조숙했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 게 제가 운동권 아닙니다. 운동권일 수가 고등학교 2학년 무슨 운동권이었습니까? 사실은 아주 반대였어요. 저는 보이스카웃이었고 그 중에서 좀 노는 보이스카웃이었고 그리고 잘 논다고 바로 그 전해 71년 10월 유신이 있기 바로 그 전해에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모범
표창을 받고 훈장도 받고 악수도 하고 그랬던 사이입니다. 태극기 휘날리면서 효창운동장부터 광화문까지 행진했던, 어떻게 보면 사실 정신없는 애였어요. 그런 그 철없는 서울 학생 제가 10월 유신이 딱 터진 다음에 아무리 생각해도 바로 작년에 악수했던 그 대통령이 이런 이상한 짓을 하시다니 싶어갖고 유신 헌법에 대해서 아주 순진한 의문, 질문 이런 것들을 고등학생의 시각에서 고등학생의 말로 써서 유인물을 만들어서 학교에다가 뿌렸습니다. 낮에 못 뿌리고 밤에 몰래. 근데 물론 잡혔죠. 근데 잡히는 순간이 황당했어요. 고등학생이 유인물을 뿌렸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헌병들이 착검하고 총칼 들고 트럭 타고 조회하고 있는 우리 운동장에 들어온 겁니다. 잡혀가서 너무도 내가 했던 단순한 행위가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대로 가고 그 헌병대에서 다시 서대문 형무소로 가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추웠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그때 같은 반에 박원순이라고 그러는 시골 학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써니라고 그러는 영화가 제가 보고 여러 가지 생각났습니다. 그 써니에 거기 그 있잖아요. 이렇게 시골에서 막 올라온. 그 써니의 주인공처럼 박원순이라고 그러는 이 친구는 정말 공부만 하는 참한, 양말을 아마 3달 안 빨아 신었다죠. 머리 빡빡 깎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별명이 박사였습니다. 그 조용한 학생이 옆자리에 있는 친구가 잡혀갔다고 구출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뭐 큰 활동은 아니었다고 그래요. 저는 서대문 형무소에 앉아 있었고 몰랐어요. 나와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 뭐 학생회장이다 누구다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조용하게 공부만 하던 박원순이 그 구출위원회를 조직했고 그런 그 구원 활동을 했다는 얘기 듣고 참 감동했습니다. 나중에 인권 변호사로 성장하는 박원순의 첫 번째 인권 케이스가 접니다. 그 박원순에 대한 고마움이 제가 우리들의 우정이 사실 우리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굴절될 수 있었던 그 청춘의 시작, 너무 빨리 당겨져서 다가왔던 청춘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3을 했으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박원순 시장 그때 그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서 고학하느라고 애썼습니다. 그 결핵도 걸리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들도 입학시험 한 번 떨어지고 재수했습니다. 여기 명문 대성학원 나온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 시장은 대성학원 등록금 비싸서 그걸로 못 갔고 자가 여러 가지 그런 그 시절에 재수하고 같이 시험을 봤는데 앞자리에 박원순이라는 공부 잘하는 학생과 제가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박 시장은 붙고 저는 불합격. 어우 너무 딱해. 합격하면 뭐합니까? 3월에 입학했는데 5월에 지적당했는데 이제 박원순의 대학 시절이 시작됩니다. 박 시장 그때 3월 입학, 5월 제적.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그때 사실 구출위원회 뭐 이름만 만들어서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수경사 수도 경비사령부는 하늘을 찌르는 그런 권력 기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구출을 하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친구들 간에는 우정이라는 게 있고 의리가 있는 거죠. 네, 지금 같으면 제가 이 수도방위협의회 의장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 수도방위사령관하고도 내가 친해요. 금방 끄집어낼 텐데 그때는 뭐 그 벽이 너무 컸죠. 그런데 참, 그러니까 이런 친구가 훌륭한 친구죠. 너무 심각하지 않고 평소에 잘 놀았는데 그래도 그 국가의 우리 사회의 경난기에 결코 그걸 외면하지 않고 뿌린다는 거 여러분 그것도 큰 용기입니다. 네, 그랬던 친구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평생에 정말 둘도 없는 친구로 그냥 친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이런 친구로. 그래서 이번에 뭐 무슨 행사에 오라는데 내가 안 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바쁘지만. 네. 친구 구출하러도 갔는데. 그죠? 네. 여러분, 우리 정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도, 재수를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한 번,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한 번, 두 번 재수했습니다. 몸이 굉장히 안 좋았죠. 시골에서 와서 거의 독서실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요새 독서실은 보니까 자는 공간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잘 수도 없어요. 그냥 책상머리에서 이렇게 잤거든요. 그러니 뭐 어디 가서 뭐 세수를 하고 발을 씻습니까? 그냥 양말 그대로 있었죠. 석 달을 안 씻었더니 여러분 그러면 냄새도 안 나요. 왜냐하면 이게 때가 다 이게 따까리가 붙어갖고요. 네,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대학이라고 갔는데 2달 만에 잘렸죠. 네, 그 당시 정말 내가 그때도 달리기를 좀 잘했으면 더 멀리 도망을 갔을 텐데 경찰보다 늦어가지고요. 네,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긴 방랑 생활을 가지기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가난이라든지 또 그런 어떤 수감 생활이라든지 학교의 제적이라든지 이런 참 어찌 보면 뭐 정말 힘든 고난의 계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훨씬 더 제가 역사의 이렇게 한가운데 서게 만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청년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우리 청년 세대가 결코 국가의 위기나 나라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록 잠깐 동안은 자기에게도 피해가 오고 고통이 따르지만 지내놓고 보면 그 사람을 훨씬 더 큰 고민을 하게 만들고 나라의 어떤 인재로 만드는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우리 한양대생들 중에도 가난 때문에 가정 형편 때문에 굉장히 힘든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꺾이지 마시고요. 또 그 외에도 이런 사회적 문제 여러분 깊이 가담하셔서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 가족만의 자식이고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미 대학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역사에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일이거든요. 제가 너무 심각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용기를 잃지 마라. 아까 청춘이라는 말을 했는데 청춘이라는 말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도전하는 그것이 바로 저는 청춘의 그 표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강요하셨습니다. 네. 자, 우리 세대는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청춘은 이렇게 무겁게 시작했어요. 워낙 무겁지 않았는데 무겁지 않은 사람도 국가 권력의 그런 갑자기 엄혹한 그 존재가 다가와서 우리를 심각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개인의 문제를 고민하기 이전에 갑자기 국가가 다가와서 국가의 문제를 먼저 풀라고 얘기를 하고 사회의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했어요. 그건 우리 세대가 스스로 각성해서라기보다도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여러분들 그 3월에 입학해서 5월에 재적 제가 그 말을 왜 말씀드리냐면 박 시장이 학생 운동하다가 잡혀서 감옥 갔다 이러면 지금의 개념으로는 대단한 운동권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진영에 속해서 격렬하게 데모한 사람이 생각하겠지만 저는 현장을 압니다. 단순히 달리기를 못했을 뿐입니다. 이 경우는 명백하게 3월에 입학해서 정말 결핵과 싸우면서 공부해가지고 제 앞자리에 제가 박 시장 그 답안지만 봤어도 제가 다른 자리에 있었을 텐데 저는 행복합니다만 자 일단 그때 이 박 시장이 그렇게 들어간 학교에서 5월에 했던 데모가 서울대가 관악산으로 캠퍼스 이전한 다음에 했던 첫 번째 데모입니다. 그 데모에서 미팅 가는 길에 미팅을 갔었으면 지금 인생이 달랐을 텐데 미팅 갈까 데모 갈까 그러다가
아니, 미팅을 당연히 가려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데모야 잠깐 하고, 저녁에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때 이대생하고 미팅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냥 경찰로 가는 바람에. 그래서 그 미팅, 그때 잘 만났으면 내가 또 뭐,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이거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유신 시대의 독재 정치의 어떤 군사 권력이라는 거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참 이상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납니다. 단순 가담이거든. 1학년 학생이 미팅 가기 전에 잠깐 들렸던 데모에서 왁 잡으러 들어왔을 때 미처 결핵에서 덜 회복된 우리 박원순이 잡힌 거예요. 그 단순 가담자로 잡힌 현장에서 체포된 1학년 학생 박원순이 바로 감옥살이하고 영구 제적당하면서 서울대학에서만 쫓겨난 것이 아니라 다른 대학의 입학이나 취업도 안 되는 겁니다. 청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어떤 식의 꿈을 펼쳐볼 수 없는, 특히 집안은 가난하고 시골에서 올라왔고, 저는 그때 다행히 그 서울대학에 떨어져 갖고 2차 대학에 가갖고 방황하느라고 미처 제적을 안 당해서 또, 그래서 전 낭만을 역간 즐겼습니다만, 박 시장은 그때 축제다, 대학생 축제다 그러면 쌍쌍 파티하고 막 이러고 낭만하고 있을 때 어땠어요, 느낌이? 아니, 근데 정 교수님이 그건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제 상황을. 그때 이 감옥을 가서 공부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하게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불도 안 꺼요. 왜냐하면 도망갈까 봐서. 그래서 그때 뭐 정말 읽었던 책들이, 여러분 뭐 허버트 마르쿠제의 이성과 혁명이라든지, 또 뭐 이런 뭐 누구죠, 칼 매닝거의 자살론이라든지 이런 수많은 책들을 다 읽었는데요. 그때 20대 읽은 책은 여러분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감옥은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를, 물론 나중에 이제 다른 대학을 졸업은 했습니다만은 사실 공부 제대로 못했죠. 그렇지만 그 감옥 대학에서 읽었던 책은 지금도 제가 제 청춘에, 제 영혼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절실한 것, 절실한 독서, 그 20대에 한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20대 해야 될 일이 참 많지만, 네, 책을 또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정 안 되면, 독서 분위기가 잘 안 되면, 그렇게 저처럼 가는 것도 괜찮다. 네. 저희 당시 제적당한 그 학생, 제적생 박원순이 감옥이라고 그러는 또 다른 대학에서, 면학하고, 사실은 상당히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만, 문득 나 정선의 등기소장이 돼 있다고 그러는 편지가 옵니다. 다른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 어떤 틈새 길을 또 발견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무슨 시험인가 하나 열려있는 시험에 합격해서, 시험은 잘 보니까 좌우간 봐서 등기소장이 됐은 겁니다. 그리고 단국대학교 사학과로 입학했죠.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복학은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법원 사무관 시험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라면만 먹고 네, 그렇게 해서 시험에 됐죠. 갔더니 그래도 이게 군 단위의 기관장이더라고요. 그때 제가 3살인가 4살인가 그랬는데, 네, 참 또 그것도 참 좋았습니다. 아마 네, 그 시골에서의 생활, 또 이게 기관장 노릇을 하면서 참 또 많은 걸 배우기도 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나이에 본의 아니게 이런 인생의 경험을 많이 해서 조금 나이 차이가 있어 보이죠? 네. 네, 그때 저는 이미 군 단위 기관장들하고 같이 놀았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인생이 여러분, 자기가 꼭 계획했던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어떻게 인생의 설계가 딱 그대로 다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엉뚱한 길을
어찌할 수 없이 운명의 신이 그렇게 인도했을 때는 또 그 길을 열심히 가다 보면요, 또 다른 길들이 막 생기고 열리고 그래요. 그래서는 어쨌든 그 젊은 시절에 왜 고생은 사서라도 하라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 형편이 여러 가지 집안의 사정이든 아니면 개인적 사정이든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덮치더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런 걸 딱 겪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어려움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생 좀 사서 하세요. 네. 사서하는 고생에 대해서 이제 박원순 시장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선 등기소장으로 가 있었고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운동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제 서울 영등포 지역과 이런 곳에서 야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학교를 하고 저는 더 어린 아이들 유아원을 만들고 그러는 일들을 지금 타가소죠. 그런 만든 일들을 하는 것으로 저희 대학 시절의 마지막 청춘의 마지막 시기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박 시장은 그때 드디어 유신 독재가 마무리되고, 마무리랄까, 유신 독재에 잠시 그 독재 체제가 정지되면서 서울의 봄이라는 잠깐의 해빙기가 있습니다. 1980년 봄입니다. 이때 오랫동안 사법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그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던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던 박원순 시장에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80년 봄에 유신 시대에 제적당하고 퇴학당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서울대 사회계열로 입학했던 박원순은 서울대 법대로 재입학하라고 그러는 재입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거길로 가느냐 아니면은 사법시험을 이제 남은 사법시험을 마저 보느냐, 단국대학교 사학과에서 졸업을 할 것인가,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서울대학교 법대 학생으로서 학벌을 선택할 것인가, 그런 그 선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런 고민이 없었어요. 저는 그때 유학을 갔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문화인력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만 박원순의 서울의 봄의 선택 시기, 선택 그리고 그 이후에 박원순의 인생에서 큰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를 나누고 싶으네요. 글쎄요, 그때 사실은 그 여러 가능성이 있긴 했지만 저는 이 대학을 한번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대학을 다시 가는 게 마음으로 용납이 안 됐습니다. 네. 그런데 나중에 일단 입학은 했으니까 준동창 회원이라고 연락이 오는데 제가 안 갑니다. 네. 사람이 오기가 있죠. 네. 그래서 그 복학 안 했고요. 그 대신 참 다행히도 아까 말씀하셨던 잠깐 열린 그 시기에 사법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 2년간의 연수원 생활을 거치고 검사가 됐는데요. 그때 면접 보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검사 돼서 데모 안 할 거냐고. 네. 네, 그런 질문도 받았는데요. 근데 제가 한 1년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해보니까, 그 권력이잖아요. 제가 27에 그때 검사가 됐는데. 그런데 과연 이게 정말 인생에서 귀한 존재인가, 귀한 길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권력인데요. 그거보다는, 더 저는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좋겠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만에 그냥 사표를 냈더니 그 위에 있는 분들이 저보고 조금만 더 견뎌봐라. 처음에는 다 그렇다. 근데 저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만에 사표를 내고 변호사가 됐는데요. 변호사 하면서도 이른바 인권 변호사가 되면서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여기 한양대생들도 저한테 변론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부 변호사 비용도 안 내고, 네. 지금도 가끔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상당히 성공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안 낸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우리 정말
미래를 고민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청년들을 변론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큰 또 보람이잖아요.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네, 그래서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점점 더 어떤 사회적 의식이나 이런 것도 더 성장하게 됐고, 사실은 변론에서 도와준다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배우는 게 더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양대가 사실 대학 최초로 자원봉사 제도를 학교 학점하고 연결한 최초의 대학이거든요. 저는 그건 참 훌륭한 위대한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게 결코 남을 위해서 뭘 한다는 거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참 이게 아주 역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자기 시간도 낭비하고 자기 돈도 들어가지만 실제로는 그게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원봉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 당시에 그 서울의 봄 시기에 그 사법시험 합격이라는 게 정말 잠시 틈새였습니다. 그 이전에 유신 시대에는 전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약간 설명드리는 건데 70년대를 통해서 무슨 시위 사건이나 뭐나 이렇게 해서 구속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사법시험의 최종 시험에 합격이 안 되는 겁니다. 서울의 봄, 그 봄에 통과하는 거 한 번만 열리고 그 이후도 다시 5.18 이후에 그 사법시험에서는 최종 시험에 나중에 87년에 민주화가 될 때까지 아무도 사법시험에 합격이 안 됩니다. 그 한 번 열린 잠시 서울의 봄 시기에 사법시험 때 통과돼 가지고 유명해진 사람이 세 사람 있습니다. 박원순, 조영래 변호사라는 인권 변호사, 그리고 문재인. 얼마나 많은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그동안 막아놨었는지도 드러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 서울대 법대에 복학하는 걸 택했다면 아마 미팅하고 뭐하고 나중에 검사나 변호사 길은 못 갔을 거고 최대로 잘했으면 서울법대 교수, 한양대 법대 교수 정도. 네. 그것도 힘든 일이죠. 근데 사실 문재인 실장님하고 제가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분도 경희대학교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또 감옥도 잠깐 갔다 오고,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거 그때 분위기를 잘 못 느끼실 거예요. 그때는 뭐 누구나 감옥 가던 시대였으니까. 또 설사 감옥을 안 갔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이 그 시대 참 많은 고생을 하셨죠. 뭐 사우디 가서 건설회사도 가시고 참.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을 또 자랑스러워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게 꼭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나서지 않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또 민주화가 되고 이런 시대를 결국 그 시대의 아픔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제가 이것도 또 강요하는 건가요? 네. 네. 저희들의 청춘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과 아주 다른 시대를 살았습니다. 군사 독재의 그 무거운 돌에 놀리면서, 아주 무거운 돌이었어요. 그 돌에 눌리면서 그 돌의 틈새에서 어떻게든지 몸을 펴서 살아내려고 했던, 그렇게 꽃 피우면서 그리고 어떻게 가능성과 희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청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풍요의 시대에 저희들이 민주화 투쟁을 통해서 쟁취한 이 민주화의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의 청춘과는 그 조건이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여러분들과 함께 꼭 읽어보고 싶은 시가 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청춘, 여러분들 시대의 청춘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들 모시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강연 열심히 하세요. 화이팅! 저희 대학생들이 말하는 안건들 귀 기울여서 들어주셔서 잘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가시길 기다릴게요. 앞으로도 서울 시민을 위한 좋은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시장님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화이팅! 시장님 화이팅! 화이팅! 시장님 화이팅! 시장 영상 보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네, 아유, 제가 K-팝 가수 정도는 된 것 같네요. 예,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한양대를 대표해서 값진 청춘을 보내고 있는 학생 4명을 이 자리에 초청해 봤습니다. 반갑습니다. 각자 자기소개 해주시죠. 네. 예, 앉아서.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 인문대 국어국문학과 공학번 강경루입니다. 예, 우선 오늘 이렇게 축제 현장에 직접 청춘을 즐기러 와주신 박원순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오늘 주제가 청춘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요새의 청춘들은 정말 가장 빛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이 아픔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국 사천성에서 온 중국 유학생 한동이라고 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3년 전에 한국 고전시가 배우면서 한양대 국문과로 진학했고요. 지금 소사 2기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시장님께 뵙게 되어서 제가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근데 시장님께서 생각보다 너무 훨씬 더 멋지네요. 와,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과 공부학번 검은고를 전공하고 있는 한세리입니다. 네, 제가 이 패널에 뽑히게 된 이유가 아마 시장님뿐만이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음대생으로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아르점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무전공으로 배웠고 2010년에 한국 정부 전학금 받고 여기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경영학과 국제경영 전공으로 석사이기하고 그리고 우리 학과 대표입니다. 예, 그리고 예,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글로벌한 패널이 모였죠. 아마 전형적인 의미의 캠퍼스 학생 패널은 아닐 겁니다. 오늘 이 포럼은 글로벌 리더십 포럼입니다. 그리고 오늘 한양대학교 우리 학우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께 이제 대한민국의 대학 캠퍼스는 정말 이 시대를 선도하는 또 이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글로벌한 그런 캠퍼스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성에서부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마음껏 여러분들을 갖고 있는 그런 청춘의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떠세요? 이런 패널을 보니까 어떤 구성에서 아까 제가 총장님하고 이사장님 잠깐 뵀었는데 한양대의 경우에 지금 1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인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 서울도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글로벌 도시가 된 거죠. 이제 여러분의 꿈도 단순히 서울이나 한국에 그치지 않고 무엇을 하더라도 이렇게 전 세계적인 어떤 지구촌 사회를 함께 고민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정말 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한세리 양의 경우에는요, 검은고 국악이 전공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세종문화회관에 보면 이 국악 이제 이 연주단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서울시향이라든지 이런 일종의 양악에 투자하는 그 정말 절반의 돈이라도 이런 국악에 투자한다면 결국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국악을 많이 진흥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우리 악수 한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외국인 유학생 2명이 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배워가면 또 우리 한국하고는 굉장히 깊은 이 고리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한국이 또 서울이 어떤 이 국제적으로 함께 가는 그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특히 외국에서 온 우리 친구들 잘해주셔야 되겠죠? 네. 네. 저보다 우리 학생들과 그 글로벌 시대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의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 자체도 대단히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이제 함께 거주하는 곳이 되었고요. 우리 캠퍼스가 소재하고 있는 이 성동구에도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의 서부 지역, 구로구, 금천구 이런 데도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고, 또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에도 또한 많은 이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도 더 이상 외국인과 이주민들을 의식하지 않고는 시정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 캠퍼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캠퍼스도 이제 우리 안에 함께 와 있는 세계인들과 함께 호흡하는 그런 캠퍼스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장님, 여기 우리 벌써 200명, 300명이 되는 많은 학생들이 모여 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과 특친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특친 손 들어보세요. 제가 마팔 해드렸나요? 오늘 참가하신 분들 제가 전부 마팔 선물하겠습니다. 평소에 대학생들이 시장님께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트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요구도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참 아까 저희들의 청춘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때는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이었지만, 지금 우리, 현재 청춘들에게는 참 어떤 마음에 저는 고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당장 대학 다니면서부터 빚쟁이로 만드는 이 현실, 그 다음에 또 지금 취업이 너무나 어려워진 이런 현실, 또 그런 일들 때문에도 그렇지만 어떤 제대로 된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세상, 이런 것 때문에 참 좀 위로라고 할까, 또 함께 가는 어떤 동행이라고 할까, 이런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장으로서 등록금을 이렇게 내린다든지, 또 등록금의 은행 융자를 받으면 이자를 우리가 지원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만, 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게 사회적 이 기금, 사회투자기금 우리가 한 3천억 정도를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라든지 청년 창업센터를 많이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 옆에 이렇게 시장도 우리 서울시도 함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걸 드리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부터 SNS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시장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명찰 저도 달았습니다. 시장님도 달았네요. 사회계열 7호학번 박원순, 2달짜리 7호학번.
자, 저는 외고대학 정형외과의 7호학번입니다. 여기 또 한동 씨도 또 우리 회장님도 명찰 달았네요. 근데 명찰 보시면 학번과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 시장님은 대학 시절 회상하면서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OX 이런 거 들고 있는데요. 모두 앞에 놓인 그 OX판을 드시고 제가 드리는 질문에 즉석으로 지금 즉각 OX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민할 시간은 안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저는 나는 연애 경험이 3회 이상이다. 요즘 학생들은 숙련된 파트너를 찾는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나는 상상했던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상상했던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 하는 공부가 적성에 잘 맞는다. 나는 알바의 달인이다. 나는 4월 11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유학생들은 투표한 학생들이 부러웠다. 나는 솔직히 우리 학교에 불만이 있다. 어느 학교입니까? 나에게는 꿈이 있다. 네, 어떤 꿈인지 곧 들어보겠습니다. 자, 시장님 학생들의 답변이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갖다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무대 앞에, 그 전에 무대 앞에 앞치마를 한 학생이 앉아 있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 대동제 축제 때 모든 학생들이 버무려 만든 비빔밥의 하나를 오늘 시장님께 시식을 의뢰하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애국한양문학예술 학생연합 의장 최아람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대한축제의 희망의 딱이라는 걸 준비했는데 오늘 아까 점심시간에 한 행사였는데요. 5인분 기준으로 비벼서 4인분은 학생들이 먹고 남은 1인분은 학교에서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시는 청소해주신 어머니들이랑 경비해주시는 아버님들께 나눠드리는 그래서 같이 나눠 먹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1인분 가져다 드린 거예요. 너무 맛있습니다. 네. 이게 비빔밥이라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음식이잖아요. 여러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함께 만들어서 먹는 맛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서로 늘 비빔밥처럼 인생도 살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참 작은 나라인데도 이렇게 지금까지 이런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온 아마 원인인 것 같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아까 점심을 먹고 와서 다른 거 먹을 자신이 없고요. 그래도 절반을 먹고 갈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축제의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비빔밥이라는 게 우리 음식의 우리 음식 문화의 본질, 에센스를 갖고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들 합니다. 오바마 대통령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들었고요. 마이클 잭슨이 좋아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박원순 시장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내가 글로벌 리더십을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우리 OX에 대한 본격적인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청취를 즐기는데 빠질 수 없는 게 연애일 텐데요. 연애를 3회 이상 해봤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지 않고 압니다. 저는 지금 결혼한 몸이잖아요. 딴 사람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네, 그랬는데,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정말 이렇게 연애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굉장히 성숙시키는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그냥 연애하면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완전히 빠지죠? 그리고 참 또 그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나중에 말하자면 실연을 당하건 어쨌든 헤어질 때는 또 참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마음고생을 한번 하고 나면 그만큼 자신이
이 성숙해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 3번은 좀 심했다 그래도 한 번은 확실히 하십시오. 요즘 기본이 3번인가 봐요. 자, 일단 뭐 전원 다 3번 이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얘기 좀 들어봅시다. 예, 저는 많이 했다라고 하기보다는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께서 많이 연애해봐야 이제 나중에 신부감을 잘 고른다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했고요. 제가 2학년 때 이제 조금은 그런 생활을 마치고 마감을 하고 이제 지금은 저희 1학년으로 들어왔던 후배랑 연애를 시작을 해서 지금 2년째 열애 중입니다. 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안 헤어질 거죠? 예, 그래야죠. 예, 그렇게 되게 해야죠. 예, 저도 연애는 3번 해봤고요. 작년 10월에 결혼해서 지금 중국에 와이프랑 예쁜 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아까 돌아가기 전에 아정문 씨가 여기서 한국 와서 한국 예쁜 여자친구 3명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아름다운 한국 여자친구 한 명도 만나게 못해서 좀 아쉬워합니다. 예. 한번 사귀어봐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여자친구 3명이나 사귀었어요. 예. 그리고 또, 알다시피 러시아 여자들은 너무 이쁘죠? 근데 한국 여자도, 한국 여자도 마찬가지 이뻐요. 그리고, 그리고, 차이점은 거의 차이 별로 사람마다 당연히 차이 나지만 이렇게 딱 한국 여자와 러시아 여자 차이 많이 안 나지만 한국 여자들이 좀 이야기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야기 하지는 않아서 서로 잘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 한세리. 네, 저도 연애를 3번 정도 해봤는데요. 연애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제, 데이트 코스가, 물론 청계천 같이 좋은 코스가 있지만, 영화관이나, 맛집이라든지, 카페라는 것이 되게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말이 데이트 코스지, 또 이렇게, 많은 서울 시민들이 문화를 즐기고 또 재밌게 노는 장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트 코스 장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공약 확실히 하겠습니다. 데이트 코스 많이 만들겠습니다. 뭐 오늘 공약 확실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재건 데이트라든지 종점에서 종점까지 버스 타고 가는 그런 삭막한 데이트는 다 좋은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일단 서울시장님께서 훌륭한 데이트 코스를 많이 만들어 주신다니까 오늘 기대합니다. 상상했던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질문에 아르좀 학생만 X라고 답변했는데요. 예. 아니요. 어느 관점에서 보면 제 상상보다 제 현재 한국 학생 생활은 더 좋아요. 더 좋다고 할 수는 있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에 와서 재밌는 사람 너무 많이 만나고 오늘처럼 이렇게 시장님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 되고 그리고 친구도 많이 만나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 학과 대표라고 학과 대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관점에서 보면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과 좀 문화 차이도 있고 그리고 그 선후배 문화 아마 끝까지 잘 이해하지 않고서 친해지기 좀 어려운 편이에요. 예. 다른 학생은 어떻습니까? 상상했던 그런 대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네, 저는 사실 고등학교 때는 상상하던 대학 생활이라는 게요, 노는 것에 많이 집중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술도 많이 마시고 싶었고,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싶었고, 또 연애도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런 건 다 이룬 것 같고요. 예, 다 이룬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더 느낀 건 그만큼 많은 책임감이 좀 따른다라는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자취할 때 등록금도 이제 제가 벌어서 내야 하고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데 또 이제 주거 자취비도 이제 저 혼자 마련을 해야 되고 생활비도 마련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자유롭게 노는 그 뒤 이면에는 또 20대에게 주어진 또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학생회장님 다 오시네. 대학생활이 상상한 만큼 즐겁기만 하다면 그것도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드는데요. 그래 다행히
지금 전공하는 과목이 적성에 맞는다는데 전원 동그라미를 들었네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전공을 이렇게, 만족해하고 또 그게 열심히 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또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꼭 전공대로 살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지를 두고 이렇게 다양한 어떤 인문학적 공부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것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널리 여러 반찬을 먹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연애도 여러 사람하고 하신다면서요. 지금 한동 학생은 한국 국문학을 공부하면서 무슨 고전 시가를 공부한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고전 시가 한 소절 읊어주실 수 있어요? 예. 제가 한국에 오긴 전에 한국과 중국처럼 아름다운 고전시가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고전시가 공부하면서 많은 아름다운 고전시가 배웠습니다. 오늘 여기서 향가 아민가를 시장님께 낭송하고 싶습니다. 향가 아민가가는 한국 고전시가 중에서 제일 가장 훌륭한 작품 아니지만 정치 이념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하실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로고 하실지며 백성이 사랑을 알리이다. 군불거리며 살술 물성이 이를 먹여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가려 할지며 나라 안디 유지될 줄 알지었다.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할지며 나라 안디 태평하나이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 우리 안민가라고 그러는 거의 뜻을 이렇게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나는 알바의 달인이다라고 그런 질문에도 대답이 엇갈리네요. 제가 아는 바로는 제 친구 박원순 시장이 사실 알바의 달인입니다. 본인이 알바를 많이 한 게 아니라 무수한 사람들을 무급 알바를 시킨 자원봉사시키기의 달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재단과 희망 제작소에서 많은 경험이 있으셨는데요. 시장님 시민사회 활동을 위해서 활동한 경험.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저도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바로 요 한양대 요 다리 건너서 거기 성수동인가요? 경마장 옆에 어떤 단독 주택에서 제가 한 1년 이상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그 친구는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렇게 제가 데리고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집 문제도 해결했죠. 입주 과외라는 걸 했죠. 그리고 이제 월급도 받아가지고 제가 다 쓰고 집에 시골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대단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어떤 시민사회 운동을 하면서는 사실 이게 시민사회 운동이라는 걸 어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이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을 꿈꾸고 나면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 사람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모아서 사업을 벌리고 그리고 어떤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모셔다가 공짜로 일 시키는 게 아주 제 전공이었어요. 네. 그래서 협찬시장이라는 말도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아름다운 재단 참여연대 이런 일을 할 때 수만 명이 와서 그렇게 회비를 내주시고 또 막 자원봉사도 하시고 또 그 중에 일부는 이런 교수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와서 다 재능을 빌려주셨거든요. 지금 경영대 학장하신 예종석 교수님이 아름다운 재단 이사로 많이 도와주셨죠.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이런 교훈을 얻게 됐어요. 세상에, 자신이 작은 것을 버리면요, 작게 얻고, 이렇게 큰 것을 버리면 큰 것을 얻고, 다 버려버리면 온 세상을 얻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학생회장님하고도 잠깐 밖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인생에서 어떤 큰 방향을 정할 때 이런 기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높이 올라가고 싶으면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도 높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렇잖아요. 저는 정말 서울시장 하기 싫어가지고요. 제가 도망을 얼마나 다녔는지 아세요? 이번 보궐선거 말고 그 지난번 선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서울시장 나오라고 막 제가 어디 가 있는데 막 쳐들어와서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도 안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생이 여러분 대자잖아요. 큰 대자. 큰 학문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그런데 출발을 여러분 지금 뭐 예컨대 삼성전자나 또 뭐 행정고시 공무원 이런 거 되고 싶으시죠? 네. 그거보다도요. 더 낮은 곳으로. 저는 그래서 마을의 이장 같은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10년만 봉사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보기엔 시의원 저절로 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고 배려하는데 안 해줄 리가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라고들 막 야단일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 그런 어떤 공공적 지식인들이 많이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분들하고 지금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벌써 200-300분 이렇게 계신데요. 여러분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께 박원순 시장님께 직접 질문도 드리고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원한 학생은 손 들어 보실래요? 지원하는 학생 이시라고. 여러분, 첫 번째로 서울시가 정한 청년 명예 부시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경 부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양대학교 신방과 선배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네. 서울시 청년 명예 부시장으로 최근에 네. 선정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제가 학생도 아닌데 먼저 손을 들게 돼서 죄송하고요. 저는 한양대 안산 캠퍼스의 신문방송학과 국어학번 김영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지금 박원순 시장님 말씀처럼 이제 이런 시민사회 단체 활동을 하다가 이런 청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조금 활동한 게 공로로 인정받아서 올해 2월에 그 청년 명예 부시장으로 위촉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 청년들의 목소리를 열심히 듣고 서울시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처럼 저도 대표적인 무급 자원봉사자입니다. 저도 지금 시장님에 의해서 무급으로 이게 명예부시장을 하고 있지만 그 자리를 하는 게 뭐 돈을 떠나서 많은 보람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저는 어쨌든 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권력을 남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저도 시장님과는 자주 뵙질 못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 옆에서 시장님이 그동안 살아오신 길이나 걸어온 길을 들어보니 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님이 제가 생각했던 건 상상 이상으로 많이 좀 귀여우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신 분들도 혹시 그렇게 느끼시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오늘 되게 인간적인 면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어쨌든 명예부시장이고 저는 뭐 서울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기보다 저와 같은 눈높이에 있는 혹은 저의 후배들인 청년들의 입장에서 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 고생 사서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하셨고 큰 거를 버리면 더 큰 걸 얻는다도 얘기하셨고 저도 그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지금의 청년들이 단순히 희망을 얘기할 수만은 없는 사회적 현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명예부시장으로까지 위촉이 된 것 같은데 제가 명예부시장으로 처음에 이렇게 위촉을 받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서울시를 청년시로 만들겠다는 고민이었어요. 그게 뭐 저 혼자 할 수는 없고 여기 계신 후배분들의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한 50%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 청년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서울시가 되었으면 좋겠고 청년들이 만끽하는 이 봄을 서울의 모든 시민들이 같이 느꼈으면 하는 이런 마음에서 청년시로 고민을 했는데
옆에서 이제 시정이나 이런 걸 좀 지켜볼 때 여전히 청년들이 희망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많이 부족함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건 단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지만, 그래서 저는 좀 청년들이 희망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시장님이 어떻게 만들어가는 시정 속에서 그런 사회의 구조와 틀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좀 부분적인 얘기를 해주셨지만 좀 원대한 구상이나 계획들을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배님의 말씀도 있었고요. 여기 계신 우리 지금 재학생 중에서 누구 한 분만, 시간상 한 분만. 그래요. 네. 예. 저는 되게 다 많이 질문할 줄 알았고 저 들면 안 될 줄 알고 들었는데 어떻게 됐는데,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할 게, 제가 시장님 혹시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는지, 그래갖고 아바타를 봤어요. 보시면요, 그 인간하고 외계인하고 이렇게 서로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외계인 편을 들거든요. 그 외계인의 편을 들어갖고 이제 외계인의 관점에서 이제 인간을 바라보게 되는데, 저는 이게 지구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인간과 동물하고 이제 동물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 인간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랬는데 그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제가 그래갖고 꿈이 약간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소설가가 돼가지고 약간 동물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간 세상을 이렇게 그리는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의 사회에서도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양 대립해갖고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릴게는 뭐냐면요. 이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 질문을 드리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았고.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아니, 왜냐면, 예. 제가 여러분, 말 못하는 동물의 편을 들고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제돌이, 돌고래, 지금 제주도로, 본래 살고 있던 그 제주도 앞바다로 보내드린다는 거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청계천에 막 그냥 힘들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마차 끄는 그 이거 좀 중단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경찰에 건의해서 지금 거의 실현될 단계에 있거든요. 대변하고 있잖아요, 제가.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이제 동물의 입장에서 이제 인간 세상에서 전부 다 인간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출산 장려 정책이에요. 이게 출산 장려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인간들이 전부 다 이제 출산을 장려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간들이 이게 출산을 장려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 진지한 토론 나중에 SNS를 통해서. 간단히 답변 드릴까요? 아니, 그럼요. 그래서, 어떤 자연과 동물을 그들 관점에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관점, 물론 그게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조화가 돼야지.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자연과 인간의 파괴라고 하는, 지금 정말 오늘날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환경 문제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굉장히 해석을 잘하죠. 네. 그다음에 우리 김연경 부시장님은 지금 확실히 부시장님 노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저한테 굉장히 쓴소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청년 정책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김연경 부시장님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이시기도 한데요. 이렇게 임명한 것은 사실 이런 어떤 한두 가지의 구체적인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세대의 어려움이라 그럴까, 또 어떻게 하면 이런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대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역할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늘 이렇게 현장을 강조하고, 또 말하자면 수요자라 그럴까, 이런 시민들의 이 목소리,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청년 문제는 역시 청년 여러분들이 꿈꾸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또 그런 꿈을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정책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또 동시에
시장이나 시공무원들한테 맡겨놓을 일은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어줘서 전해주시면 얼마든지 저희들은 또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아까 트위터에 마파를 해드린다 그랬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마파를 하면요, DM, 다이렉트 메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소통엔 역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소통의 계기를 마련한 거,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오늘 이 자리에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번 청춘에 대해서 저희 시대의 청춘을 열어보였는데 그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청춘을 갖다가 열어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청춘은 무엇이다? 그 앞에 있는 종이에다가 금방 쓰셔서 한번 들어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청춘은 무엇이다? 사실 여러분들 자유와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공동체도 상실됐고 관계도 상실됐고 무한 경쟁 속에서 개인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의 과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춘 그 나름대로의 각각 그리는 꿈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에게 청춘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크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모두 쓰셨으면은 크게 들어주시겠어요? 자, 들어보십시다. 자, 시장님도 들어 올려주시죠. 자, 나에게 청춘은 무엇이다? 꿈이다, 흔들림이다, 과제다, 고뇌다, 도전이다, 아침밥이다, 터널의 빛이다, 카페인이다, 색연필이다.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다, 별복이다, 두통이다. 나에게 청춘은 두통이다. 공감. 나에게 청춘은 노숙인이다, 잔상이다. 우리 시장님 열정이다, 마라톤이다. 나왔습니다. 자, 시장님 마지막으로 시장님이 정하신 이 우리들의 청춘 이야기를 시장님 나에게 청춘은 열정이다라고 쓰신 시장님의 선창에 의해서 각각 자기가 쓴 얘기를 가장 크게 들리도록 소리 지르면서 오늘 이 자리 끝내겠습니다. 자, 시장님 선창하시죠. 나에게 청춘은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에게 청춘은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한양대 학생들이 시장님께 드리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거 시장실에 붙여놓고 제가 다 읽어보고 매일 아침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는 과제, 숙제 덩어리를 또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